이순신.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라면 그 이름 세 글자를 모를 수는 없다. 세종대왕과 더불어 한민족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성웅이며 한국사의 위인을 뽑는다면 세 손가락 내에 뽑히는 불세출의 인물이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니만큼 이순신의 일대기와 업적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각색되고 생산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하지만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순신의 삶은 그의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극적으로 왜곡되거나 일부 순간에 집중한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1545년에 태어나 1598년에 숨을 거둘 때까지 53년의 시간을 살아온 이순신은 과연 어떤 인물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지금부터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이 흐르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인간 이순신을 만나보도록 하자.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에 한성부 건청동의 한 자택에서 태어났다. 이순신의 증조부 이건은 연산군의 세자 시절 스승이었으며 부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관직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탄핵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아 호랑이 장령으로 불렸다. 이런 이거의 청백리 정신과 명성은 그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쳐 훗날 류성룡이 이순신을 청거할 당시 그를 두고 그 이거의 자손이라 말하는 대목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온다. 하지만 이순신의 조부이자 이거의 아들인 이백록은 부친처럼 출세하지는 못했다. 아버지의 명성에 힘입어 종팔품인 평시서 봉사를 지냈지만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물외배들과 어울리는 행동 등으로 인해 사관들의 지탄을 받았다. 일설에는 그가 조광조 등 살인파들과 어울리다가 김효사와 당시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종이품인 조광조와 종팔품인 이백록은 품계에서부터 까마득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백록은 김효사화가 일어난 이후 관직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순신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문과 시험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얘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순신의 집안은 그의 증조부 이거의 명성으로 유명한 명문가였으며 이순신이 문반을 선택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없었다. 이순신의 부친이자 이백록의 아들인 이정 또한 조부의 명성에 힘입어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조부 이거의 공적을 감안하여 문반임에도 무반직을 역임하여 종오품 창신교위란 지위에 오른다. 하지만 별다른 실무를 맡은 것은 아니고 단순한 명예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뛰어난 조부를 두었음에도 부친과 본인은 조정에 남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이정은 자신의 네 아들들에게 고대 중국의 성인이자 왕인 복희, 제요, 대순, 대우의 이름을 차례대로 붙였다. 아마 자신의 아들들만이라도 널리 이름을 떨치길 바래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이정의 바람은 셋째 아들 이순신을 통해 현실이 됐다.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에 한성부 건청동의 한 자택에서 태어났다. 이순신은 훗날 그의 시호를 딴 지명인 충무로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이때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온 류성룡과 친하게 지내면서 평생에 걸친 인연을 쌓게 된다. 당시 이순신은 류성룡보다 3살이 어렸지만 당시 관념상 두 사람은 그런 사소한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허물없이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이순신은 충남 아산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어린 시절의 이순신은 마을의 온갖 문제를 몰고 다니는 악동이었는데 일례로 어느 참외 장수가 자신에게 참외를 주지 않자 화가 난 이순신은 말을 몰아 참외 장수의 참외밭을 박살냈다고 한다. 또한 류성룡의 회고에 의하면 이순신은 어렸을 적부터 전쟁 놀이를 하길 좋아해 나무 칼이나 화살 등을 들고 이리저리 휘둘렀는데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활을 쐈다고 한다. 이렇듯 여러 사고들을 치고 다니며 바람잘 없던 성장기를 보내던 이순신이었지만 양반 가문의 자제답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자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당시에는 문과보다 격이 낮다 여겨지는 무과에 응시했는데 2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전문적인 무예를 배웠다고 한다. 이때의 무과는 엄연히 조정의 관직이니만큼 기본적인 유학적 소양 또한 요구됐다. 당연히 이순신 또한 양반 가문의 일원이자
묵과에 응시하는 응시생으로서 군관이 지녀야 할 높은 신체 기준과 유교적 소양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렇게 6여 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 28살이 된 이순신은 1472년에 열린 비정규 시험인 묵과 알성시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 도중 말이 넘어지면서 이순신은 낙방하고 만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다. 결국 이순신은 이로부터 4년이 지나 32살이 된 1476년이 되어서야 칙년 묵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라는 관직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32살이라는 나이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순신을 보며 시험에 늦게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당시 과거 합격 평균 연령이 35살임을 감안하면 이순신은 오히려 평균보다 빠르게 합격한 축에 든다. 이순신이 임명된 권지훈련원 봉사에서 권지는 임용 대기 중인 견습관원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순신은 아마도 바로 실무직에 임명되지 않고 기초적인 업무를 숙달하는 기간을 거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해 12월에 이순신은 함경도에서 소규모 진보를 방위하는 종부품 초급 권관으로 부임한다. 이후 권관으로 근무하며 3년간의 근무를 끝마친 이순신은 한 단계 승진하여 중앙직인 종팔품 훈련원 봉사로 배속되어 1579년 2월에 한양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고작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그해 10월에 이순신은 충청 병영에 위치한 해미읍성의 군관으로 전임된다. 이는 당시 병조 정랑이었던 서익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서익은 자신의 친지 중 한 명을 특별 승진을 시키려고 훈련원에서 인사 업무를 맡던 이순신에게 청탁을 넣었는데 이순신은 이를 규정 위반이라 반대하다가 보복성 좌천을 당한 것이다. 이때 서익은 정사품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순신은 자신보다 8단계나 직급이 높은 상사의 청탁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짐으로써 이순신은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조정의 관심을 받게 된다. 또한 서익과의 갈등은 훗날 이순신이 승진하는 데 있어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일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조정이 여러 장수들을 특진시킬 때 이순신 역시 이에 포함되어 전라도 고흥에 위치한 발포진의 수군 만호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1580년 10월에 수군으로서의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때 발포진에서도 이순신은 서익 사건과 비슷한 일화를 남겼다. 이순신이 발포 만호로 근무하던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전라저수사 성박이 발포진 내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려 했는데 당연히 이순신은 관사 내에 있는 물품들은 모두 국가의 소유니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성박은 이순신에게 악감정을 품었지만 이순신의 말이 원칙상 틀리지 않았고 또한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대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성박은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 이용에게 이순신에 대한 험담을 남겼고 이 때문에 이용은 이순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 이용은 이순신이 담당하던 발포진에서 근무 중 결석자가 발생하자 근무 태만으로 부정의 장계를 올리려 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 관할에 타해한 진지 4개의 결석자 명단을 확보해 발포진이 결석자 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명단을 이용에게 보고하며 조정에 이에 신청을 할 것이라 항의했고 이에 이용은 장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이순신을 모함하려던 이용의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이순신에 대한 악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이용은 근무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순신의 평가를 최하로 책정했다. 그러나 훗날 임진왜란에서 활약하는 의병장이자 당시 이용을 보좌하는 도사직위에 있던 조원이 이를 보고는 이순신이 1등이라면 수긍하겠으나 최하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평가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 이처럼 상관들의 음해에도 특유의 강직함과 유능함, 이에 호감을 가진 주변의 지원으로 안호 생활을 이어가던 이순신이었으나 결국 발포진에 부임한 지 2년째인 1582년에 만호 생활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 한양에서의 악연으로 얽혔던 서익 때문이었다. 당시 서익은 병기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던 군기경찰관으로 고흥군에 파견됐는데 이때 자신의 청탁을 거절했던 이순신이 발포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서익은 병기 상태 불량과 근무 태만이라는 거짓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그 결과 이순신은 2년 전 자신이 근무하던 훈련원 봉사로 다시 강등되었다. 그렇게 다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 이순신이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1583년에 여진족 족장 리탄계가 함경북도의 육진을 침공한 것이다. 이에 이순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이 함경남 도병사로 급히 파견되었는데 이때 이용은 자신의 권관으로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당시 이용은 발포진에서 이순신의 인간됨과 능력을 알아보았고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여 불편했던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순신을 자신의 권관으로 삼길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순신은 이용을 보좌하여 함경도를 침범한 여진족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이때 이순신은 리탄계에 가담한 여진족 추장인 우을기내를 조선 측 진지인 건원보로 유인하여 생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순신은 단순히 그 인품만이 아닌 그에 걸맞는 능력도 지녔음을 조정에 알리게 되었다. 다만 이때 그의 상관이었던 함경 북병사 김우서가 이순신의 전공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주장하여 전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도 우을기내를 생포한 공은 인정받아 그해 11월에 동칠품 훈련원 참군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의 부친인 이정이 사망하게 된다. 이때 이순신은 북방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한 사실은 이듬해 1월이 되어서야 이순신에게 전해지게 된다. 그리고 당시 관념에 따라 3년상을 지낸 이순신은 왕이 타는 말과 술에 마구를 관리하는 사복시의 동육품 주부직위로 복직했다. 이후 이순신은 1586년에 42세의 나이로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임명되었고 그 후 1년 반 뒤 녹둔도의 둔정관을 겸직했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땅이 비옥한 데다가 조선의 최북방 지역이었기에 여진족들의 습격이 잦았으며 때문에 조정에서는 녹둔도를 군사기지로 지정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둔전을 일구게 했다. 당시 녹둔도의 둔전은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에 만호로 부임한 이순신이 직접 녹둔도를 경영하며 추수를 감독하는 등 열성적으로 소임에 임했고 이에 그의 녹둔도는 작년 흉작을 만회할 만큼 풍년이 들었다 한다. 그러자 비옥한 토지와 식량을 노린 여진족 추장 만이은계가 휘하 부족원들을 이끌고 녹둔도를 습격했다. 이때 추수를 맞아 농민들이 진지 밖으로 나가 한창 벼를 수확 중에 있었는데 여진족이 기병들을 이끌고 쳐들어와 농민들을 잡아갔다고 한다. 이에 이순신은 경흥부사 이경록, 수호장 오형 등과 함께 목책 바깥으로 뛰쳐나가 여진족들에 맞섰지만 요새의 수비병이 고작 몇십 명밖에 없었기에 열세에 빠졌다. 결국 수호장 오형이 사망하고 백성 160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렸지만 목책을 넘던 만이은계가 조선군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고 이에 여진족들이 동요하는 사이 이순신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병사들을 이끌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그렇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군은 여진족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역으로 반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포로로 붙잡힌 농민 160명을 구출하고 약탈당했던 말 한필도 다시 되찾아왔다. 하지만 이순신의 상관이자 함경도의 수비를 담당하던 이 일이 이순신을 패장이라 몰아붙이면서 이순신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다. 여진족의 습격으로 병사 11명이 전사하고 15필의 말도 약탈당했기 때문에 녹둔도 전투는 패전이며 전투를 지휘한 장수들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 일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여진족의 숫자가 수비군보다 많았으니 불가항력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여진족을 격퇴하고 납치당한 백성들을 구해냈다고 항변했다. 또한 전투 도중 거듭된 지원 요청을 묵살한 것은 이 일이기에 자신이 직접 쓴 지원 요청서를 조정에 제출하면 이 일 역시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를 비판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본래 녹둔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수가 적다는 점과 최전방의 위치에 있어 기습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분전하여 백성들을 구출하고 성공적으로 녹둔도를 방어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이순신과 타 장수들을 백이종군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파면이나 다름없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백이종군은 형식상 파직은 시키되 양반 신분과 관료로서의 경력은 유지시켜주기에 그 대우는 현직 관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인생의 첫 번째 백이종군을 보낸 이순신은 이후 1588년에 아산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비록 백이종군형을 받았다지만 이 일로 인해 이순신은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 전도 유망하고 능력 있는 장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일례로 녹둔도 전투로부터 1년 뒤인 1589년에 조정에서 추가 승진인 불차 채용을 시행했는데 이때 영의정 이산해와 전 경조판서 정원신으로부터 이순신을 청거하는 상소가 올라온다.
이후 1589년 12월에 이순신은 친구인 류성룡의 청거로 전라도 정읍 현감에 임명됐다. 이때 이순신은 임지에서 선정을 베풀어 지역민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했는데, 이를 통해 이순신이 단순히 무관으로서의 능력만이 아닌 행정가에게 필요로 하는 업무 소양 역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591년에 왜군에 대비하여 여러 장수들을 남부로 발령 보내고 승급시키기 위한 불차 채용을 시행했는데, 류성룡이 정읍 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이순신을 전라저수사에 청거하자 선조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올랐어야 할 계급을 7단계나 무시하고 단숨에 정삼품 당상관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었기에 조정에 격한 반대가 올라왔다. 사관원에서는 아직 군수 경력도 없는 인물을 좌수사에 임명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훗날 악용될 수 있다 주장하며 이순신의 승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선조는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알지만 상황이 시급하니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간원과 신하들 역시 왕의 결정을 비판하자, 이에 선조는 원래 올랐어야 할 벼슬을 제수시키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는 방식까지 써가며 이순신을 승진시켰다. 그렇게 이순신은 정읍 현감에서 진도 군수로 다시 가리포첨절 제사로 임명됐고, 임지로 부임하기도 전에 전라저수사에 임명됐다. 이처럼 조정의 반발과 그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감안해서라도 이순신을 승진시켰을 만큼 선조와 류성룡은 전쟁 발발을 확신했다. 이순신이 부임한 전라 좌수영은 순천, 흥양, 광양, 나간, 보성의 5개 고을과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방답진, 만호진의 5개 수군 기지를 휘하에 뒀으며, 이순신은 이들의 전력 강화에 집중했다. 이순신은 그 유명한 거북선의 제조와 외선을 저지할 철쇠를 수중에 설치하는 등 장비의 점검과 강화에 나섰고,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와 같은 이순신의 철저한 전쟁 대비와 대처 능력은 휘하의 수군을 강군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100여 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를 통해 전술과 전투 능력이 극한까지 오른 왜군을 상대로 한치도 밀리지 않은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5월 23일 700척의 외선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의 막이 올랐다. 한민족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성웅의 시작이었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약 700척의 외선과 1만 8천여 명의 왜군이 부산포 해안에 상륙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 선봉대는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를 통해 경상 좌수영의 조선군을 이틀 만에 괴멸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부군을 걸고 확연한 신립의 곧마저 탕금대에서 전멸하면서 결국 조정은 수도를 포기하고 의주로 몽진한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탕금대에서의 패배가 조선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각 지방의 장수와 병사들의 사기 역시 곤두박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평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전라 좌수영의 병력을 총동원해 당포 앞바다에서 왜군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된다.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장소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일은 반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였기에 이순신은 조정에 명확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려 했지만, 결국 옥포 앞바다를 왜군이 점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자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전라 좌수영에서 합류하여 옥포로 진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할 영역이 옥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탓에 이역기의 군대가 약속한 날까지 전라 좌수영으로 모이지 못하자 이순신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당시 전라 좌수영이 보유한 판옥선은 고작 24척에 불과했고 50척에 이르는 왜군의 선박에 비하면 극히 열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옥선을 개량한 거북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완성되어 훈련 상태나 운용 경험이 부족했기에 해전에 투입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휘부는 물론이고 병사들 사이에도 퍼지자 전라 좌수영 내에서 탈영병이 발생해 참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녹도 만호 정운이 이순신을 찾아와 만약 옥포의 제해권을 빼앗기면 경상도 전역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득하자 마침내 이순신은 전라 좌수군만을 이끌고 출진하기로 결심했다. 출정이 결정되자 이순신은 일반 어선에 불과한 포작선까지 징발하여 총 85척의 배로 이루어진 함대를 구성해 당포로 이동한 뒤 원균의 함대와 합류했다. 이후 5월 7일에 옥포 근해에 이르러 이순신과 함대는 왜군과 맞닥뜨릴 수 있었다.
이때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던 외선 30여 척은 인근 해안으로 흩어져 민가를 약탈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조선군이 분노하여 기습하자 당황한 왜군은 해안을 따라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순신의 함대를 이를 포위하고 맹렬한 포격을 가해 26척의 외선을 격침시키고 왜군에게 잡힌 포로들을 구출했다. 이날 총 50여 척의 외선 중 빠져나간 배는 고작 몇 척뿐이고 살아남은 왜군들도 육지로 패주한 데 반해 조선군은 단 한 명의 부상자밖에 발생하지 않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옥포해전은 그동안 패배만 거듭하던 조선군이 쟁취한 첫 번째 승리임과 동시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함선의 파괴로 일본군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투에서 도주하거나 심지어는 투항하던 조선군에게 옥포해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재정비를 해 반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 지역 유생을 중심으로 결집해 의병활동을 벌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옥포해전에서 기념비적인 첫 승리를 거둔 이순신과 함대는 이후 영등포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으나 외선 5척이 조선군을 지나쳐 간다는 척후의 보고를 받고는 곧바로 추격하여 합포에서 해전이 벌어졌다. 이때 전력이 열세했던 왜군은 배를 버린 채 육지로 도주했고 도총을 발사하며 저항했다. 이에 이순신은 중의장 이순신, 중부장 어영담 등에게 지시를 내려 버려진 외선을 전부 불태우고 왜군을 소탕하라 명했다. 하지만 왜군은 이미 내륙으로 도주한 뒤였고 결국 이순신의 함대는 다시 남포 앞바다로 이동했다. 그렇게 목적지인 남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순신은 인근의 고리량에서 외선이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전을 전개했다. 그렇게 여러 섬 사이를 수색하던 중 오늘날 고성군 적포만에 위치한 적진포에서 외선 13척을 발견했다. 이때 왜군은 배를 포구의 일렬로 정박시키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나타난 조선군에 당황하여 그대로 산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후 이순신이 명령을 내려 외선 13척을 침몰시키고 병력을 포구에 상륙시키니 왜군들은 아예 싸울 의지를 잃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이렇듯 합포와 적진포에서의 승리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으며 일본 측에도 그의 이름이 점차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옥포, 합포 해전 등에서 이순신에게 패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왜군은 서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이순신은 6월 3일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인 이역기의 함대와 합류해 왜군에게 타격을 입힐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왜군이 사천에서 출발해 노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자 일정보다 이른 5월 27일에 원균과 이역기를 출진시키고 이순신 본인도 이틀 뒤인 29일에 사천으로 향했다.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해전에 투입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거북선을 이끌고 사천으로 나아가던 이순신과 함대는 사천 포구에 이르자 왜군과 맞닥뜨렸다. 당시 외선은 정박한 상태였고 왜군들은 무트로 올라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조선군이 접근하자 맹렬하게 저항했다. 때마침 썰물때라 대형 전함인 판옥선이 해안까지 접근할 수는 없었기에 이순신은 퇴각 명령을 내리는 척하고 왜군을 깊은 해역까지 유인했다. 그리고 이순신의 예상대로 왜군이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선군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로 나오자 이순신은 곧바로 거북선을 선두로 내세워 외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선군의 기습에 당황한 왜군은 결국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조선군은 왜군이 버리고 간 외선 12척 중 10척을 불태웠다. 이때 2척은 태우지 않았는데 무트로 도주한 왜군이 근처의 민가를 약탈할 것을 우려한 이순신이 이들을 유인해 소탕할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다. 그런 이순신의 예상은 적중하여 6월 1일 새벽에 일본군 패잔병은 남은 배를 타고 도주하려다 조선군의 기습으로 전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왜군이 쏜 탄환을 맞았다. 대장선임에도 안전하게 후방에 있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전투를 지휘한 것이다. 또한 각종 항포로 무장하고 최선두에서 돌격하는 거북선의 모습은 조선 수군에게는 신뢰를, 반대로 일본군에게는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 거북선은 이순신과 함께 크고 작은 해전에서 활약하며 조선 수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렇듯 부상으로 문신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순신의 진군은 멈출 줄을 몰랐다. 척후로부터 외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곧바로 당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포에 도착한 조선군은 곧 척후의 보고대로 정박한 외선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대선이 9척,
중 소선이 12척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배는 한옥성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했으며 외선을 지휘하는 장수인 도쿠이 미치유키가 앉아 있었다. 이때도 사천 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거북선을 선두에 세우고 편자총통과 천자총통을 발포하며 외선을 공격했는데 거북선의 선체가 견고했던 덕분에 왜군의 조총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대장선에 접근한 거북선에서 조선군은 화포와 화살을 발사했고 이에 외장인 도쿠이 미치유키가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이를 본 사도첨사 김환이 대장선으로 뛰어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었고 이에 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육지로 패주했다. 이 전투로 외선 21척은 모두 격침되었고 다수의 왜군이 사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수들에게 하사한 황금 부채를 전리품으로 얻기도 했다. 이렇듯 당포에서의 해전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남은 왜군도 소탕하기 위해 경상도 일대를 지속적으로 수색했다. 그리고 당포에서 도주한 왜군이 당항포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다음날인 6월 5일에 당항포로 진격했다. 그리고 당항포 포구에서 정박한 외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이역기와 합류한 조선 함대의 규모가 51척인데 반해 외선은 고작 26척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거북선을 앞세워 일제히 공격한 뒤 왜군이 반격하자 후방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외선을 유인한 이순신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함대 일부를 불러들여 포위망을 형성한 뒤 일제 사격으로 침몰시켰다. 또한 사천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외선은 침몰시키지 않고 남겨두어 잔당들을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틀 후 남은 외선들이 율포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본 이순신은 다시 함대를 출진시켜 전선 5척을 격침시키고 잔당을 소탕했다. 이처럼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인에 주둔하고 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해 해안으로 파병하고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한 대규모 함대를 조직했다. 이때 일본이 파병한 외 함선의 숫자만 73척에 이르는 대함대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 수군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전라 우수사 2역기, 경상 우수사 원균의 함대와 합세하여 총 55척의 함선이 무량으로 집결했다. 당시 왜군을 이끌던 총지휘관인 와키자카는 일전에 용인에서 휘하 1500명만으로 조선군 5만 명을 격퇴한 경험 때문에 조선 수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여 자신의 함대만을 이끌고 거제도로 단독 출격했다. 외선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수군은 이전처럼 폭우로 적들을 끌어들여 섬멸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견내량 주변이 협소하고 조류의 흐름도 불안정해 한옥선이 서로 뒤엉킬 가능성이 커 기각됐다. 결국 이순신은 한산도 근해까지 이동해 함대 간 전면전으로 적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상륙한다 해도 보급이 없어 아사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대여섯 척의 소규모 함대를 미끼로 일본군 전체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때 와키자카는 조선군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한산도 일대로 진입했다. 그렇게 이순신의 계획대로 와키자카의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근방에서 매복 중이던 전 조선 함대가 튀어나와 하객진을 펼쳐 왜군을 둘러쌌다. 이에 왜군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조선 함대에서 천자총통과 편자총통을 발포해 포격을 가했고 때마침 해류가 뒤바뀌어 왜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40척이 넘는 함선이 침몰했다. 다만 지휘관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사로잡지는 못했는데 겨우 조선군의 포화에서 빠져나와 한산도에 상륙한 와키자카는 이주 간소립과 미역 등을 먹으며 연명하다가 조선군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핫댐목을 타고 김해로 탈출했다. 비록 일본 측 지휘관을 생포하지는 못했으나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대장선이 침몰하고 59척의 함선이 파괴되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왜군과 달리 조선군은 함대 전력을 온전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도 3명에 불과했다. 한산도 대첩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임진왜란의 전황에 전환점을 일으켰다. 해상에서 포위 섬멸을 강행하는 전술을 발휘해 일본군의 공세를 분쇄시켰으며 왜군이 장악하고 있던 남해안의 제해권을 다시 되찾아왔다.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사실상 좌절시킨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이런 괴멸적인 피해에 충격을 받아 그나마 장악한 해안선의 방어만을 명령하는 해전 금지령을 내리면서 남해의 제해권을 포기했다. 이렇듯 한산도 대첩의 중요성은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한산도의 전투로 왜군의 팔을 꺾어 전라도를 지키고 나아가 명나라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건 이순신의 공이다라고 칭송했다.
이후 이순신은 한산도에서의 승리를 뒤로하고 가덕도로 향하던 중 진해 지역의 앙골포에서 왜군 전선 40여 척이 주둔 중이란 첩보를 입수한다. 이에 이순신은 이혁기에게 포구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협공을 하도록 지시한 뒤 본인은 선봉에 서서 하객진을 펼치고 앙골포로 돌격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이혁기의 함대가 합세하면서 전황이 고조됐다. 일본군은 사상자를 작은 배로 밀어내고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큰 배로 옮기는 식으로 항전했지만 이미 한 차례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진 탓에 대다수의 함선을 잃고 무투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전의 한산도 대첩에 더해 앙골포 해전의 패배로 그나마 남아있던 왜군의 남해안 제해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급에 차질이 생긴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발이 묶인 덕분에 조정 또한 태세를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한산도와 앙골포에서의 괴멸적인 패배로 큰 타격을 입은 왜군은 해전을 자제하고 남해안 일대의 해안가에 주둔하며 한 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치와 금산에서도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에 일본 육군이 패함으로써 왜군의 전라도 점령도 저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수군은 전라도의 육지 방어가 안정되었다 판단하고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양에 주둔하던 왜군이 경상도로 이동하는 것과 물자를 실은 수레가 김해와 부산 등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이라 판단, 재침략을 하기 전에 섬멸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이순신은 이혁기, 원균과 합류하여 한옥선 74척, 협선 92척으로 이루어진 166척의 연합 함대를 편성하여 출진했다. 이후 부산포 앞바다의 저령도 인근에 다다른 조선군은 해안가에 집결한 외선 400척과 해안선을 따라 구축한 진지를 목격하게 된다. 왜군도 마찬가지로 조선군이 당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육지에서 농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조선군은 진지에 숨은 왜군을 향해 후격을 가하거나 방치된 외선을 침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양 함대의 병력비는 3대1로 조선군이 열세였고 왜군이 언덕지대를 점령하여 조선군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 구조였으나 지속된 패배로 왜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이 직접 전장에 나오니 해상전을 벌일 염두를 내지 못했다. 그 부산포에서 적선 100척을 침몰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으나 이순신은 해안가에 상륙하여 남은 왜군을 섬멸시키지는 않았는데 백병전으로는 기량이나 병력수가 조선군이 열세했던 데다가 기병을 갖추고 있던 왜군에 비해 조선군은 함대의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선군은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언덕에 지속적으로 활을 쏴 3,800명을 물리쳤다. 이후 남은 왜군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육지로 도주했으며 그 결과 조선은 완벽하게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의 해상 작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순신 역시 이때까지 있었던 전투 중 부산포 해전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데 장수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부산 해전보다 큰 것이 없으며 적의 수급을 취하지 못하였으나 그 공은 지난 전투에서보다 더욱 컸다 라고 자평했다. 그런 이순신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 해전으로 한반도 남부의 일본군은 사실상 전멸한 상태나 다름없어졌으며 이후 7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 시기 이순신의 명성은 조선은 물론이고 왜군에도 널리 퍼져 그의 이름 석자는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을, 왜군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런 이순신의 분전에 힘입어 육지에서는 이정함이 연안성 전투에서 승리해 황해도를 지켜냈고 이후 정문부가 북권대첩으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물리치고 평양을 수복했다. 나아가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왜군의 전라도 점령과 육군 보급을 차단하면서 마침내 조선과 일본은 사실상 대등한 상태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선군과 의병들의 분투에는 이순신이 가져다준 승리의 희망이 있었다. 증조부의 이름에 기대어 벼슬길에 나가던 평범한 사대부 집안의 악동이 조선 만백성의 영웅이 된 것이다. 부산포에서의 승리 이후 4개월이 지난 1593년 2월 이순신은 현재 경남 창원시 진해에 해당하는 웅포를 향해 진격했다. 옥포를 시작으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지에서 조선군은 승리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외선의 수는 조선 수군의 숫자를 웃돌았다. 이에 더해 왜군은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원 아래 병력의 수가 증강된 채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했고 웅포에 전진 기지를 세웠으며 다시 부산포로 500척의 함선을 급파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부산을 탈환하기에 앞서 진굴로를 가로막는 웅포를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판단했고 4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출진했다. 이때 이순신은 보다 더 확실한 적의 섬멸을 위하여 수륙병진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는 이순신이 치렀던 해전 중 최초로 대규모 상륙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2월 22일에 이순신은 본인이 모집한 의병과 승병들을 제포에 상륙시켜 왜군에 맞서게 했다. 상륙군은 활과 총통을 발포하며 무수한 적을 사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조선군의 수륙협공에 버티지 못한 왜군은 웅포를 포기하고 회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농민들의 파종 시기가 겹친다는 점과 한 달간의 장기 작전으로 장병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점, 그리고 군수 물자의 지원 문제가 겹침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공격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다시 본영으로 복귀했다. 웅포 해전이 벌어졌던 시기에 명일 간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투의 승리는 왜군의 한양 사수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조선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웅포 해전은 이후 있을 행주 대첩의 승리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되는데 이순신이 웅포의 왜군을 섬멸한 덕분에 전라도 지역이 확고한 안정을 되찾아 권율이 3,000명의 의병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순신이 웅포 해전에서 승리한 덕분에 조선은 외적의 손에 넘어간 수도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정 역시 이런 이순신의 공로를 인지하고 있던 바 1593년 8월 15일에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의 지휘를 전적으로 맡기며 왜군으로부터 한반도의 제해권을 되찾아 오라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러한 조정과 선조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궁골쇄신하였다. 한산도로 이주한 전라 좌수영 본영에 피난민들을 위한 논밭을 개간하고 자체적으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둔전을 운용했다. 나아가 물자 부족으로 곤경을 겪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둔전의 생산물과 인근 어선들에게서 거둬들인 군량을 납부하기까지 했다. 이때 이순신이 어선들에게 발급한 해로 통행첩은 인근의 거의 모든 조선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왜군의 첩자를 판별해내는 부차적인 효과도 나았다. 물론 이순신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칫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군벌처럼 보일 수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에 단순 식량뿐만이 아니라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나 공무에 쓸 종이 등 공공물자를 보내 의심을 풀고자 했다. 처음에는 이순신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던 조정도 이후 그가 보낸 물자 덕분에 재정 부족을 덜게 되자 더 많은 물품들을 보내라며 이순신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군비까지 마련해가며 왜군에 맞서던 이순신이었지만 점차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1594년 3월 4일에 이순신은 거제도 내륙 등지에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던 왜군을 기습해 토벌하고 31척의 외선을 불태운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제2차 당항포 해전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때 명과 강화 협상 중이었던 왜군은 이에 겁을 먹어 명측 강화사절이던 담종인에게 조선 측의 공격을 금하는 명령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이에 담종인은 왜군의 요청대로 조선군의 전투를 금지하며 아직 남아있는 병사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금토패문을 써 이순신에게 보낸다. 이때 이순신은 병영에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 10일이 넘게 앓아 누운 상태였는데 금토패문을 받고는 분노로 다시 일어나 답장을 썼다고 한다. 이순신은 담종인에게 왜군이 점령한 거제, 김해, 웅천, 동래는 조선 땅인데 어찌 두고 볼 수 있으며 신의가 없고 법모술수에 능한 외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답장을 썼다. 이처럼 명나라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 역시 이순신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와 학살, 징집으로 인한 농민의 부족은 대규모 흉작으로 돌아와 조선군의 보급과 병력 유지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설상가상으로 역병까지 돌아 수많은 병졸들이 사망했으며 군영에서 탈영병이 속출했다. 1594년 4월 20일에 이순신이 작성한 장계에서는 삼도 수군 1만 7천여 명 중 5,600여 명이 병에 걸려 죽거나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탈영병을 처벌하는 등 병력 유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난민들을 둔전에 투입시켜 보급을 해결하고 남는 물자는 조정에 바쳤다. 그러나 조정이 이런 이순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일은 없었다.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버리고 명으로 넘어가려 했던 왕 선조는 백성들의 영웅 이순신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신이 자리하게 된 것은 장문포 해전 이후부터이다.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조건들에 조선과 명나라 둘 다 부정적으로 임하면서 강화 협상은 지지부진해지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군은 조선 측의 선제 공격만을 일방적으로 금하면서 왜군이 전선을 확장할 기회를 주고 만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좌의정 윤두수가 명나라 부총병 유정이 한양으로 철수한 틈을 타 거제에 왜군을 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선조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고작 3천여 명의 병력으로 요새의 왜군을 친다고 승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파발을 보냈지만 이미 윤두수는 수군과의 공조를 마친 채 출진한 뒤였다. 더욱이 공조하기로 한 수군조차 전염병으로 태반이 사망하거나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제대로 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투에 참여한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복수할 마음뿐이지만 험한 요새에 틀어박힌 적을 가볍게 알고 공격할 수는 없다 라며 작전의 성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이순신의 예상이 적중하듯 왜군은 조선군의 공격이나 도발에 응하지 않은 채 요새에 숨어 화포를 쏘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선군 역시 직접 산기슭을 올라 요새를 공격하고자 했으나 길이 험하고 요새가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어 쉽게 공격할 수 없었다. 결국 수적 열세와 분량 부족, 전염병으로 인해 조선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이어가길 포기하고 철수하고 만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선조는 격노하며 작전의 책임자인 윤두수를 비난했다. 그 결과 윤두수는 좌의정에서 탄핵되어 한중추 부사로 전보되고 작전에 참여한 권율과 이순신의 평가까지 급락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후 1597년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이순신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순신은 자신의 부하들이 부산의 왜군 진지에 침입해 불을 질러 군수 물자와 적선을 태웠다는 장계를 올렸는데 이조좌랑이던 김신국이 이순신의 보고가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의금부가 조사한 결과 이순신의 부하들이 허위로 올린 전공을 이순신이 그대로 올린 것임이 드러났다. 비록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점에서 잘못한 것은 맞으나 이순신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기만한 것이 아님에도 선조는 사건의 당사자들은 내버려 두고 이순신만을 압송해 조사했다. 이미 이 시점부터 선조는 이순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이중 간첩인 요시라가 보낸 첩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한다. 선조는 이전부터 왜군이 점령한 부산을 탈환하라고 여러 차례 이순신을 재촉했지만 섣불리 출진하다 패할 수도 있다 판단한 이순신은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선조의 불만이 점차 쌓여가던 중 일본의 이중 간첩인 요시라로부터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즉각 출병해 이를 막으라 명령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공무를 위해 남해에 정박해 있다가 풍랑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다. 결국 가토의 부산 상륙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이순신은 69척의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를 포격해 후에 있을 왜군의 추가 상륙을 저지했다. 하지만 선조는 제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이순신을 책망하다가 자신은 가토를 잡을 수 있다는 원균의 장계를 받고는 곧바로 이순신을 파직한 뒤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의금부에 투옥된 후 한 차례 고신을 받았다. 이 당시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고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난중일기에 추록한 당일 괴로움을 못 이겨 술을 마셨다 나와 있고 이틀 뒤 말을 타고 바로 아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조는 임금을 기망한 죄인이니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라며 이순신을 비난했기 때문에 형을 받다 죽을 정도로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문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당시로서는 50대의 고령과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이순신에게 심각한 육체적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또한 목숨을 바쳐 5년간 왜적을 막았음에도 이를 파직과 고문으로 보답한 선조의 행태에 이순신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압송되었다는 소식에 한양으로 올라오던 이순신의 모친 변씨가 80대의 나이에 병으로 객사하고 만다. 비록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미 이순신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은 뒤였다. 고문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웠던 육신은 심하게 상했고 조선 전역의 수군을 관장하는 영예로운 직위에서 한순간에 일개 병졸이라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던 주군은 손바닥 뒤집듯 그를 배신해 죽어야 할 대역 죄인으로 몰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뿐인 모친마저 잃고 말았다. 이순신은 이후 난중일기에 그립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다 못해 피가 나오는데 어째서 하늘은 나를 죽이지 않는가라며 비통한 심정을 묘사했다. 그렇게 1597년 4월부터 3개월간 권율의 밑에서 백의종군 생활을 이어가던 이순신의 앞에 또 다른 비보가 그를 덮쳤다. 자신 대신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이 지휘한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거의 전부가 전멸한 것이다. 이때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함께했던 전우인 이역기와 최호 및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고 수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통곡을 금치 못했다 라고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칠천량에서의 패배로 왜군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나아가 전라도가 완전히 점령당해 정유재란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이러한 대참사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실책을 알아차린 선조는 황급히 이순신을 다시 수군절도 통제사로 복직시켰다. 하지만 선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직 전 이순신이 지닌 품계인 정의품 정원대부가 아닌 그보다 4단계 낮은 정삼품 절충장군 직위를 내렸다. 한시가 시급한 와중에도 이순신이 끝내 불충한 마음을 먹을까 두려워 타 절도사들과 같은 품계에 넣어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역시 이런 선조의 행태에 인간적인 충성심이 사라졌는지 이후 새벽마다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는 망골례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순신은 전멸에 가까운 조선 수군을 재건하고 전라도까지 밀고 들어온 왜군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온전치 못한 건강과 괴멸한 것과 다름없는 병력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지닌 왜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중압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이런 암울한 전황은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전쟁에서 질 거라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진중에 팽배했고 이로 인해 탈영병까지 발생했다. 아무리 불패의 명장 이순신이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일선의 병사들까지 판단한 것이다.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평범한 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피했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회의감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상처투성이 육신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군인으로서 조국과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선조는 칠천량 해전의 대패를 두고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 일컬었다. 정상적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비극을 어떻게든 납득하고자 꺼낸 망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조선이 멸망하는 것은 천명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천명은 이순신이란 한 인간의 힘에 의해 부서진다. 비록 조국과 백성들을 위해 다시 전장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순신이 처한 상황은 암울함을 넘어 절망적이기 그지없었다. 칠천량에서의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7월 18일에 진주로 출발해 이후 하동, 곡성, 순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사를 모집하고 각지의 무기와 물자 등을 입수해 왜군에 맞설 대비를 했다. 그렇게 이순신이 병사와 물자를 모집한 지 4일이 지난 7월 22일에 경상수사 배설이 한옥선 12척과 함께 그를 찾아왔다. 배설 역시 다른 수사들처럼 원균 휘하에 배속되어 칠천량 해전에 참전했는데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몰살당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단적으로 휘하의 전선 12척을 이끌고 전선을 이탈하여 가까스로 빠져나온 것이었다. 이후 배설과 합류한 이순신은 8월 3일이 되어서야 자신을 전라저수사 겸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한다는 선조의 교서를 받았다. 시기와 의심에 눈이 멀어 왕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장수를 고문하고 백의종군시킨 선조는 칠천량 해전에서의 대패로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자 서둘러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했다. 이때 선조는 과인이 그대를 백의종군시켜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할 말이 없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순신에게 애원했다고 한다. 정작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선조는 이순신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염려해 백의종군 전보다 4단계가 낮은 정삼품 절충장군 직위에 그를 임명했다. 그나마 이순신과 같은 품계에 있던 수사들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탈영했고 남아있는 이들은 과거 이순신과 함께 종군하던 부장들이었기에 지위상에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끌어야 할 수군도 없이 수백 척의 외선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배설의 독단 덕분에 간신히 판옥선 12척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이순신의 진영은 물론이고 조정 내에서도 고작 12척의 배로 왜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윤두수는 설령 전선이 남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없으니 통제사를 임명하지 말고 각 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안을 방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류성룡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는 포기하고 강화도 쪽에 병력을 집중시켜서 왜군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수로를 통한 보급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왜군이 강을 통해 조선 전역을 휩쓸고 다닌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지만, 이런 의견이 조정에 올라왔을 정도로 대소신료들은 이미 수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에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모두가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회령포에 머무르면서 수군을 재건하는 데 진력했지만 병력의 규모나 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했다. 전쟁 초기부터 이순신을 따르던 정예 병력들은 7천량에서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빈자리는 패잔병과 노병들이 메웠다. 거기에 더해 이전의 대패로 병사들을 사기는 바닥을 쳤고 왜군에 의해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했다.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합류한 경상수사 배설은 선조의 교서를 받들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며 조정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고, 전라우 수사 김옥춘은 이순신이 그의 사람됨이 믿업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더해 수군을 총지휘할 이순신 본인은 위험으로 몸져 누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어란진으로 병영을 이동시켰고 탈영병이나 헛소문을 유포시키는 이들을 잡아 처형해 군유를 세웠다. 8월 28일에 어란진 인근에서 외선 8척이 정탐을 시도했는데 이를 본 이순신은 외선을 추격하여 쫓아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첫 승전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의 사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전부터 왜군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여 이순신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던 배설은 어란포에서 외선을 맞이할 당시 후방으로 물러나려 했으며 이후 몸이 좋지 않으니 잠시 무태 올라가겠다고 핑계를 댄 후 9월 2일에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배설이 전투를 두려워하여 도망갈 것이라 짐작하던 이순신은 이에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경상수사가 도망쳤다 라고만 난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듯 이순신이 혼란에 빠진 수군을 수습하며 다가올 전투를 대비하는 동안 왜군 역시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한 상태였다. 당시 이순신이 동원한 판옥선의 수가 적다는 것을 눈치챈 왜군은 다시 정탐병을 보내 현재 조선 수군의 함선이 13척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왜군은 이번 기회에 남은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전라도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서해를 통해 한양을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운다. 그렇게 9월이 되자 왜군은 본격적으로 공세를 개시했는데 9월 7일에 벽파진에 머무르는 조선 수군을 향해 외선 선봉대가 공격을 시도했다. 이때 왜군은 판옥선이 13척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조롱하고자 똑같이 13척의 외선을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이때 역시 이순신이 직접 대장선을 이끌고 돌격한 덕분에 왜군을 격퇴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도 왜군은 지속적으로 함선을 보내 소규모 전투가 이어졌고, 이에 이순신은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이후 9월 15일에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영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니 모두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라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하루가 지난 9월 16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9월 16일 아침에 초병으로부터 다수의 외선이 접근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에 이순신은 대장선과 휘하 판옥선 전부를 이끌고 울돌목으로 나섰다. 왜군을 이끄는 구루지마의 함대는 본래 해적 출신으로 물살에 익숙함을 과신한 것이다. 이때 외선의 수는 육안으로 관측된 것만 130여 척이었는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전력 차이에 병사들이 겁을 먹자 이순신은 이들을 독려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이후 대장선의 선제 포격으로 외선 서너 척이 격침되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됐는데 정작 뒤따라와야 할 판옥선들이 겁에 질려 전진하지 않은 탓에 이순신의 함선만이 130척의 외선을 상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대장선 홀로 화포와 화살을 쏘며 조류를 타고 밀려오는 외선들을 상대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승산이 없다 판단한 이순신은 신호용 깃발인 초요기를 흔들어 휘하 장수들을 불렀고, 이에 거제 현령 안위에 배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이순신은 안위를 향해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질책했고, 이에 안위는 황급히 전장으로 뛰어들어 외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중군장 김웅함이 전장에 도착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상황이 시급하니 우선 전투에 참전하라며 호통을 쳤다. 그렇게 안위와 김웅함이 전선에 뛰어들고 물살도 점차 안정되자 왜군은 대상을 바꿔 뒤따라온 판옥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안위의 함선이 외선 3척에 포위당했고, 끝내 왜군이 판옥선으로 올라가 백병전까지 벌어졌다. 이를 본 이순신은 빠르게 배를 돌려 외선을 향해 화포를 발사했고, 이에 직격당한 외선들은 곧 침몰하면서 안위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던 중 오후가 되자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외 함대는 일제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수군 역시 일제히 돌진해 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물살이 역으로 흐르는 데다가 좁은 해협이란 지형까지 더해져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전방과 후방의 함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대 사령관이던 구루지마 미치 후사가 사망했다. 구루지마의 죽음을 확인한 이순신은 바다에서 시체를 건져내 목을 베었고, 이를 본 왜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지휘관인 도도 다카토라 역시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으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했고, 결국 오후 5시경에 물살이 느려지고 바람이 왜군 쪽으로 부는 틈을 타 살아남은 외선들은 일제히 철수했다. 이날 침몰한 외선만 난중일기에는 31척, 일본 측 기록에는 100척이라고 하는데, 후에 침몰은 면했지만 파손이 심해 사용이 불가한 함선들까지 고려하면 거의 200척이 넘는다고 한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향후 정유재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만약 모두의 예상대로 왜군이 13척의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수로를 통해 그대로 외선이 한강까지 침입해 한양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삼남 지방을 장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량에서의 패배로 왜군은 서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보급이 차단되어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300척의 대군으로 13척을 상대한 전투에서 단 한 척의 피해도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은 왜군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이후 다이뮤들이 조우명 연합군과의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칠천량에서의 패배로 조선에 대한 기대를 버린 명나라 측도 이순신의 분전을 목격하고 다시 조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와 희망의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은 전투 이후 난중일기에 이번 전투는 천행이었다 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명량해전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에 의한 기적이 아닌 이순신이라는 개인의 삶과 의지, 경험이 만들어낸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순신이라는 무패의 지휘관이 있었기에 병사들은 그를 신뢰하고 거리낌 없이 사지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단 12척의 배로도 수백 척의 대군을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순신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장수들도 뒤늦게나마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으며, 전장의 지리와 특성을 꿰뚫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눈썰미가 있었기에 해류를 이용해 왜군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에 명량해전은 단순한 요행이나 기적이 아닌 오롯이 이순신이기에 시도했고 이순신이기에 가능했던 전투가 될 수 있었다. 이후 북진할 의지가 완전히 꺾인 왜군은 더 이상의 진군을 멈추고 점령지에 외성을 쌓고 버티는 수성전에 들어갔다.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했던 총력전에서 토탕전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명량해전에서의 대승 이후 이순신은 서해안에 흩어진 왜군들을 몰아내고 고금도에 통제영을 설치해 수군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 명량에서의 승전보를 듣고 몰려온 패잔병들과 피난민, 조선 각지의 전선들이 합류한 덕분에 고금도의 통제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의 규모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때 고금도 통제영에 합류한 패잔병들은 원래 이순신의 휘하에 있던 병력들이었는데, 원균의 지휘부가 전멸할 당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전장을 빠져나와 조선 각지를 떠돌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다시 수군절도 통제사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한 패잔병들 덕분에 고금도 통제영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행보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명량해전에서의 승전 이후 명나라에서 다시 한번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때 수군 도독으로 진린이란 인물을 조선으로 파견됐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의하면 진린은 성정이 포악하여 자신의 송별회에 늦은 조선 하급 관리를 폭행한 뒤 말에 묶어 끌고 다녔으며, 이런 성격의 인물이 이순신과 공조하니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순신과 진리는 정유재란 동안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진리는 이순신의 병사들이 처치한 왜군의 수급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순신이 마지못해 수급 40여 급을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 이순신에게 거짓 장계를 만들어 부하들의 공을 축소하라고 협박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진린의 요구대로 거짓 장계를 작성하되 진짜 전공을 실은 장계를 하나 더 만들어 조정에 올렸다. 부하들의 공만큼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순신이 뛰어난 능력과 인품으로 진린을 감화시켰다는 후대의 일화와는 달리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왜군을 격퇴할 당시 진리는 타 명군들과 함께 출진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출격 역시 저지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매번 도독에 의해 왜적의 섬멸이 저지당하니 걱정스럽다 라고 하였다. 이런 이순신의 보고를 바탕으로 선조와 비변사는 명나라 측에 건의해 진린을 수군 도독에서 교체할 것을 고려했지만 명의 지원으로 전쟁을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이 이상의 무리한 부탁은 상국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명량 해전 이후 이순신이 수군을 어느 정도 재건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도도 다카토라는 1598년 7월 19일에 다시 왜군을 이끌고 고금도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사전 정찰을 통해 왜군이 기습 공격을 시도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고금도 인근 녹도에 함선을 배치한 후 역공을 가했다. 이때 왜선의 수는 100여 척인데 반해 조선군은 60척까지 한옥선을 증강시켰으며 명군과 연합한 상태였기에 왜군의 승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이 전투로 함대의 절반에 달하는 50척이 침몰하고 남은 왜선은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명군은 이때 함대를 출격시키지 않고 조선군이 전투를 벌이는 것을 관망했으며 이후 수군 도독 진리는 이순신에게 수급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직위는 되찾았지만 명군의 견제라는 또 다른 방해 속에서 전쟁을 이어나가던 이순신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전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이다. 도요토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자 왜군은 신속히 조선에서 철수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의 원한이 있던 조선군이 총공세를 가하여 왜군을 전멸시킬 것이라 판단한 군의 다이묘들은 도요토미의 사망을 비밀에 붙이고 은밀히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요토미의 사망 소식이 조선에 알려지자 조정은 아예 삼남 지방의 왜군들을 섬멸할 전략을 세운다. 명군과 연합하여 울산 외성의 가토 기요마사를 동로군이, 사천 외성의 시마즈 요시히로는 중로군이, 순천 외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로군이 공격한 후 진린과 이순신의 수군을 한데 묶어 순천 외성을 공격한다는 사로병진 작전이었다. 이후 조우명 연합군은 남해안 일대의 왜군을 일제히 공격했는데 실제로 작전 초반에는 유효한 효과를 내서 경상좌병영을 탈환하기에 이른다. 이후 조정은 이 기세를 이어가 울산 외성을 공략하려 시도했으나 예상 외의 격렬한 저항의 연합군은 큰 피해를 입고 전황은 지지부진해졌다. 나아가 사천 외성에서도 시마즈 요시히로의 반격으로 결국 연합군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렇듯 작전의 성공 역시 불투명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명제독 유정, 진린과 함께 순천 외교성을 공략하기 위해 1598년 9월 20일에 출진했다. 당시 육군 총지휘를 맡은 유정은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명군을 출진시키지 않았고 이에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만이 외교성을 단독으로 공격해야 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 조선 침략은 좌절된 데다가 그동안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들인 인명과 자원의 소모가 막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정박한 왜군과 교전해 30여 척의 왜선을 격침시키고 3천여 명의 왜군을 사살했으나 명군이 왜군의 포위망에 걸려 이를 구하는 와중에 조선군 130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조우명 연합군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언제 성이 함락당할지 몰라 불안한 건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고니시는 몰래 연락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고자 진린과 이순신에게 뇌물을 보냈는데 당연히 이순신은 이를 거절했으나 진린은 뇌물을 받고 연락선의 통과를 허용했다. 결국 1598년 11월 14일에 왜군 4명이 탄 연락선이 진린의 함대를 통과해 사천 외성의 시마즈에게 향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이순신은 경로하여 추격을 명했으나 한산도 인근에서 결국 외선을 놓치고 말았다. 이후 5일 뒤인 1598년 11월 19일 다수의 왜군이 조우명 연합군을 포위했다.
시마즈의 외선이 노량 해협을 포위하기 하루 전인 11월 18일에 이순신은 진린과 함께 출전했다. 이덕형의 보고에 따르면 이순신이 먼저 출전을 요청했으나 진린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혼자라도 출진하겠다는 이순신의 말에 진린이 마지못해 따랐다고 한다. 이후 이순신은 함대를 셋으로 나눠 한쪽은 순천 외성을 거짓으로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는 노량 해협에 매복시킨 뒤 본 함대를 이끌었다. 순천에 도착한 조선 수군은 외성에 포격을 가하며 상륙할 것처럼 위장했고 이에 속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산에 불을 질러 원병을 청했는데 이를 본 시마즈는 조선군이 순천을 공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노량 해협을 통과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마즈의 함대가 노량 해협을 통과하자 매복해 있던 조선 수군이 외선에 포격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왜군이 반격하려 하자 마찬가지로 죽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린의 함대 또한 가세했다. 이에 시마즈는 반격하기보다 빠르게 이동해 추격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침내 이순신의 함대까지 나타나면서 왜군은 삼면이 포위당했다. 조선과 명수군은 신기정과 불화살을 사용한 화공을 펼치며 왜군을 공격했는데 이때 타오르는 불길을 본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황급히 외성에서 철수했다. 한편 관음포에서는 시마즈의 함대와 조우명 연합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군, 조선군 할 것 없이 서로의 배로 뛰어들어가 백병전을 벌였다고 한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던 와중에 물살의 방향이 바뀌어 왜군은 그대로 관음포망까지 흘러가 갇히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 당시 막다른 곳으로 조선군을 몰아가 일방적으로 학살하던 전술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후 오전 8시경이 되자 이미 전선 200여 척이 침몰하고 150척이 파손된 상황에서 왜군은 역으로 이순신이 직접 포위한 방향을 통해 탈출하려 시도했다. 이에 이순신을 비롯한 전라저 수군의 함대는 일제히 돌파를 시도하는 외선들을 추격했는데 이때 시마즈 요시히로의 대장선이 침몰했으나 후방의 외선이 조선군을 기습해 난전이 발생한 틈을 타 배를 옮겨 타고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조선 함대는 탈출하는 왜군을 집요하게 추격했고 결국 포위망을 돌파한 150척 중 50척만이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남은 100척은 남해도에 상륙했다가 이틀 후 연합군에 의해 소탕당했다. 7년간 이어온 일본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조선군과 명군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무렵 대장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왜군을 추격하던 도중 이순신이 총탄에 맞고 전사한 것이다. 징비록에 의하면 총탄이 이순신의 왼쪽 혀 드랑이를 관통했고 이에 휘하 장수와 병사들이 그를 부축하자 지금은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 앞으로는 왜군과 뒤로는 조정과 명군의 방해에 맞서 고독하게 싸워온 영웅의 최후였다. 이후 이순신의 시신은 남해도에 안치되었다가 금성산에 안장되었다. 이후 15년 뒤인 광해군 6년의 좌의정으로 추증되면서 삼거리 어라산 지역으로 이장되었다. 이때 거리의 백성들이 이순신의 운구에 구름같이 몰려들어 공이 있어 우리가 살았는데 공은 어디로 떠나시오 하고 통곡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은 이순신이 산 왜군을 잡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조정 역시 이런 이순신의 공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선조 37년인 1604년에 이순신을 선무공신 1등에 봉하면서 좌의정으로 추증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단 한 척의 전함도 잃지 않은 장수는 이순신이 유일하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전쟁은 장기화되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조선이 멸망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이 있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정의 지원 없이 그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신을 발탁한 왕에 대한 충성심, 조국과 백성에 대한 애정으로 이순신은 홀로 일어서 종묘사직과 백성을 지켰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 그를 질시한 선조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한양으로 이순신을 불러들여 고문하고 처형시키겠다 주장하면서도 끝내 죽이지만은 못했다. 이런 이순신의 업적은 당연히 그의 사후에도 유지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명장은 곧 중국의 장수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때문에 조정 신료들은 관중이나 한신, 악비와 같은 옛 중국의 장수들을 예로 들며 군사를 논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명장의 기준은 이순신으로 변했다. 신료들은 군사를 논할 때 항상 이순신을 예시로 들었으며 왕들 또한 이상적인 충신의 예로 그를 꼽았다. 중국 역사에 능통하고 사대의 예를 다한 사대부의 눈에도 이순신보다 뛰어난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존경은 하늘을 찔렀다. 이순신이 부임했던 통영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충무공 사당을 지었으며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난 순조 시대까지 이순신의 기일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복을 입어 그를 추모했다고 한다. 이렇듯 이순신은 조선의 거의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단순히 뛰어난 무공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와 초인적인 인내심, 끝이 없는 헌신을 통한 고귀함이 조선의 만백성을 감화시켰다. 그렇기에 이순신은 성스러운 영웅, 즉 성웅이라는 이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시대를 넘어 한 민족에게 영원토록 남겨질 불멸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